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열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강의를 할 거는 그 한국 건축사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일단 제 강의 교재를 보시면은 오른쪽 페이지가 메인이 되고요. 왼쪽 페이지는 오른쪽 페이지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을 다 그림으로 풀어놨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그림이나 사진에 대해서는 다 출처를 밝혀놨고요. 일단 제 강의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 한국 건축사 교과서를 하루에 통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강의하는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는 그 강의를 들으시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교과서가 김동호 선생님 교과서죠. 그걸 틀림없이 하루에 아침 7시에 도서관 딱 가서 저녁 10시면 통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강의는 제가 인트로에서만 앞에서 잠깐 인사드리고 화면에서 빠지고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심히 들으시고 필기할 게 많습니다.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공부하겠다 생각하면은 빈칸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빈칸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실 때는 연필로 빠르게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필기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복습하실 때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옮겨 적으시는 게 여러분 일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빨간색 펜은 절대 금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빨간색 펜으로 뭐 하나 써 있으면은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강의 들으시면서 연필로 빠르게 메모를 하시고 복습하실 때도 그걸 지우시고 깨끗하게 연필로 써 놓으시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나중에 복습하시다가 이제 쓰실 때는 검은색 펜이나 파란색 펜으로 쓰시게 되고 빨간색 펜은 절대 금기입니다. 빨간색 펜 쓰는 순간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저를 믿고 가시고 일단 이번 기본 강의와 그리고 그 기출문제 풀이 강의,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완벽하게 채워드립니다. 그거를 완전히 들으시고 숙제하신 후에는 틀림없이 그 한국 건축사 교과서, 특히 김동우 선생님 교과서들 많이 보죠. 그 교과서를 하루에 분명히 통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빠지고 주로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과 시대 개요라는 설정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내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과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김동우 선생님의 책, 그리고 조남재 선생님 책 많이들 보고요. 건축학계에서 나온 한국 건축 통사도 많이 보고요.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보실 수는 없어요.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 모든 책을 공부하는 것은 강사인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김동 선생님 교과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한국 건축 용어 사전 반드시 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건축의 역사와 한국 건축 용어 사전은 필수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객관식 과목인데요.
먼저 한국 건축사를 완벽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나중에 특히 보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구조나 시공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많이 있다면 구조 시공 공부가 아주 쉬워집니다. 또 한국 건축사 같은 경우에 한국사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건축사와 한국사는 미리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EBS 최태성 선생님 강의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로 필요 충분하고요. 한국사는 EBS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듣을 때 수능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 있어요. 그 1학년, 2학년 재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 이제 현대사 이전까지의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현대사 부분은 가볍게 보신다 생각하시고 그 현대사 이전까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제가 강의로 동영상 강의로 할 거는 이 한국 건축사의 지금 하는 기본 이론 강의와 또 다른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 강의 그것까지 하시면 거의 완벽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동수 선생님 교과서를 틀림없이 숙지하실 수가 있고요. 일일 통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도 그 동영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각주 문화재 보호법 그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까지 다 하는데 이것도 강의를 꼭 들어보십시오. 그 객관식 과목이 오히려 이 서술형 과목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보수 분야뿐만 아니라 이 서술형 과목 공부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객관식에서 모두 총 한 220점 받아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이제 명가락을 이 서술형 두 과목에서 명가락 하더라도 충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40점씩만 나와도 이 객관식에서 220점을 하면 75점 정도 될까요? 그 여러분들이 객관식은 다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100점 시험이 아닙니다. 80점 시험으로 충분히 하시면 가능하니까 80점에서 100점으로 만들려면 20%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200%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시고요. 80점 목표로 제가 한국 건축사는 틀림없이 80점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한국 건축사 강의 이번 강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 이론을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 또 들어보십시오. 거기까지 기본 이론에서 빠진 부분을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다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돼요.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걸 모르고 있죠. 매년 지문을 외웁니다. 다른 문제 출제됐다고.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절반 정도는 출제됐던 데서 또 출제됩니다. 그걸 확인하게 해드리는 게 기출문제 특강이고요. 그리고 그게 전부 됐다 그러면은 교과서를 그 두꺼운 교과서를 1일 하루에 통독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공부 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보통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유적지를 직접 발굴하시고 눈으로 본 걸 글로 텍스트로 옮겨 놓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텍스트로만 그대로 인지하기 때문에 항상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텍스트를 다시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처럼 그림으로 풀어내셔야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명심하시고요. 이제 시대 분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시대 분류는 한국사에서 나누는 시대 분류입니다. 흔히 이제 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때까지를 고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근세, 그래서 개화기 이후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는 시기죠. 그때를 근대라고 합니다. 그 1910년, 그 20세기 초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보통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보시다 보면은 이 근세, 조선도 중세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옛날 분류법인데 언젠가는 그 부분도 통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갖고 중세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조선시대를 한국사에서 말하는 근세구나라고 인지를 하십시오. 이 세기를 정확히 나눠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무신 정권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무신 정변이 일어난 시기를.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라는 기점, 1592년이죠. 임진왜라는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요. 전기는 다시 초기와 중기로 나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오류가 나는데 한국사 교과서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 건축사 공부하시다 보면은 한국 건축사 책에 간혹 보면은 영종조까지를 중기라고 해요. 임진왜란 전을 전기라 하고 임진왜란부터 영종조 이전까지를 중기, 영종조 이후를 18세기죠. 영조와 정조 이후를 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중기란 표현이 나오면은 아, 한국사에서 말하는 후기 초반이구나. 임진왜란부터 영종조 시대까지구나.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중기 후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딱 그 지문을 읽으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 중기 후기가 나오면 한국사에서 말하는 후기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임진왜란부터 영종조 사이인지 영종조 이후인지 16세기인지 18세기인지 그 정도로 구분하시면서 인지를 하셔야 나중에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가볍게 그걸 말씀드렸고요.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 때입니다. 그렇죠. 나당 영향권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죠. 그 당나라 시대고요. 그리고 고려 왕조는 전통적으로 송나라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 원의 침입이 일어나죠. 고려 후기에 그때가 원나라고 조선 왕조는 주구장창 명나라 시대였다가 그렇죠. 임진왜라 이후에 명청 교체기를 거쳐서 호란이 일어나죠. 호란이 이제 청나라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일단 당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그리고 그 고려 시대 때 송나라 그리고 고려 후기에 원나라 그리고 조선 때 명나라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건축으로 봤을 때 가장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걸 중요한데 흔히들 이제 불국사를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이전을 건축의 발악이라고 해요. 건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를 극성기, 전성기란 뜻입니다. 극성기라고 하고요. 필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통일신라 그 무신정권 이후를 쇠퇴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군인이 점령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쇠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원나라 침입으로 다 불타버리고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전기 무신정권 이전까지를 우리 건축에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들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축에 있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풍수지리가 있네, 불교 사상이 있네, 유교 사상이 있네, 도교 사상이 있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양택론, 그렇죠. 산 사람의 그 집을 그 따지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그리고 음택론이라는 게 있고요.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양택론, 음택. 그 음택론은 죽은 사람의 집을 따지는 겁니다. 묘지를 따지고 그 불교 사상이 당연히 들어오죠. 그렇죠.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조선 시대는 유교의 나라지만은 고려 시대 때는 오죽하면 왕명도 다 그 광종 이런 것들 다 불교 명입니다. 불명입니다. 법명이죠. 그리고 도교 사상도 많이 들어오죠. 특히 도교 사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선 사상입니다. 신선들. 그래서 천원지방 해갖고 방지, 네모난 연못과 그리고 가운데에 둥근 섬 이런 것들이 다 도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도 이제 주구장창 들어와서 극성 이게 가장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게 그 부분이죠. 언제죠? 고려 말 조선 초입니다. 그때 이제 가묘, 사당이 들어오는 거, 제사 지내는 건 유교 풍습이에요. 그 부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랑채 안채 나누는 것도 내외법이라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고 부부를 구분하는 그리고 큰 장크,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사는 방도 크기와 이런 것들 구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유교 사상입니다. 그 18세기 실학 사상 들어왔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이거 다 나중에 합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메모하시면서 그 실학 사상이 들어오죠. 그게 이제 절정이 달았던 게 뭐죠? 그렇죠. 18세기에 정조 때 수원 화성 거기서 그 실학자들이 벽돌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갖고 벽돌로
실제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는 벽돌을 안 썼지만 옹성 부분에 있어서는 벽돌을 철저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교 사상 같은 경우에는 도가 그죠 신선 사상이고요. 뭐 천원 지방, 음양오행, 그리고 방지와 둥근섬 얘기했죠. 어쩌면 석가래와 부연도 천원 지방의 예일 수 있습니다. 석가래는 둥글고 부연은 네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가래와 부연도 천원 지방의 한 예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굴돌이와 납돌이 이것도 이제 남녀 구분 그쵸 내외법 유교에서 말하는 그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원 지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굴돌이는 둥근 거, 납돌이는 네모난 거. 나중에 창덕궁 영경당 같은 데 보면 철저하게 이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랑채는 굴돌이 둥근 돌이를 쓰고요. 그리고 안채는 납돌이 네모난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산 12봉, 뭐 삼신산, 뭐그 신선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삼신각, 칠성각 이런 것들도 다 신선들 사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도가 사상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로서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이후에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 이론 강의가 모두 끝까지 여러분들 다 듣고 나셔서 반드시 이 강의 앞부분 이 강의요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한국 건축사의 전부를 여기에 추격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시험에 났던 것부터 해갖고 전부 통과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를 전부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메모할 수 있을 때 메모하시고 메모 못 하시는 건 놓치셔도 돼요. 단 전부 완강히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반드시 이 과정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한국 건축사의 모든 걸 이 하나에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누고 있어요. 전부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선사 시대는 언제고 역사 시대는 언제입니까? 역사 시대는 글로 역사, 그렇죠. 역사서가 남은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청동기 시대 때 중국에서 문자가 발명되고 하면서 역사서가 청동기 시대부터 남아요. 그래서 신석기 때까지를 선사, 역사 이전의 시대. 그래서 구석기나 신석기는 글로 남은 게 없습니다. 역사서를 보고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주거 같은 경우 다 유적 발굴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청동기 이후로는 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헌이나 발굴보다도 문헌이나 이런 걸 갖고 알 수 있는 거죠. 철기 시대는 언제 끝나죠? 좀 버벅대실 겁니다.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뭘로 만들었죠? 맞습니다. 쇠로 만들었죠. 지금도 철기 시대입니다. 이걸 아시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 시대가 어느 시대 때 국가인지 문제되는데 일단은 역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때 국가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신화상으로는 언제일까요? BC 2333년 아시잖아요. 그때가 신석기 때입니다. 그래서 신화상으로는 신석기 때고요. 역사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역사적으로 한국사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국가고 철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기 시대 이렇게 되면은 고조선 말년부터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구나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 철기 시대를.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제가 지금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 이 모든 것을 모든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이 부분 들으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를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구석기인들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아니에요. 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착은 신석기 때부터 일어나요.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렇죠. 특히 식량이 필요한데 농사가 가능해짐으로 해서 신석기 때
한반도에 정착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신석기인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잠깐 거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미국에서 여행객이 잠깐 우리 왔다 갔다 해, 우리 한반도에 왔다 갔다 해갖고 우리 천년 후에 조상 그 후손들이 미국 사람 그 사람의 조상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우리들이 천년 후 사람들에 대한 조상이죠. 구석기인들은 뭐냐,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침팬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곰하고 싸워서 곰을 내쫓고 동굴에서 살거나 막집이라고 하면 모래 생각하면 새 둥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 오면 비 새고 바람 오면 바람, 그런 막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잠깐 며칠, 몇 주 이렇게 거쳐가는 날씨 좋을 때, 날씨 추우면 북에서 내려와서 잠깐 있다가 또 한반도 추워지면 더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이 필요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동굴이나 막집을 했고요.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조상이고 문제가 되는데 정착 생활이 일어나면서 움집을 지었습니다. 수열주거라고도 하는데 이 수열주거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수열주거 수직으로 판 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수열주거를 만들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혹한기 훈련한다. 삽 하나 주고 하룻밤 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부터 파죠. 땅 속이 제일 따뜻한 걸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팠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형이나 말갑반형 이거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평면인데 동그랗게 하거나 아니면은 방형, 네모난 사각형인데 끝을 돌려요. 모서리를. 여러분 삽질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기본적입니다. 직각으로 모서리를 해놓으면 깨져요. 모서리를 파면 그래서 둥글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원형이나 말갑방형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단면이 이렇게 하고 깊게 파요. 춥기 때문에 깊게 파고 여기서 중앙에 화덕 하나를 화덕이 뭐냐면 그냥 모닥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체 그 움집이 직경이 좁기 때문에 화덕 하나밖에 놓을 수 없었고 그 화덕 하나로 그 취사도 하고 난방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취사, 난방, 혼용하는 화덕 하나를 놨습니다. 화덕 둘 놓을 공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움집의 한 모서리 부분에는 조그맣게 구덩 하나 파갖고 저장 구덩, 식량 같은 거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장 구덩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청동기 시대로 옵니다.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복 경제입니다. 신석기 때만 해도 시족이라 단순히 한 가족들 그리고 한 사촌 형제들 그렇게 시족들이 소규모로 모여 살았는데 청동기는 다른 시족들도 모여갖고 왜 그러냐면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들 보면 대단히 주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움집 자체도 한 가족이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장방형이 많아요. 이 장방형이 뭐냐면은 그 아까 장방형으로 그 단면을 만들게 되면 평면을 만들게 되면은 확장이 쉬워요. 원형으로 만들면 확장이 안 됩니다. 말갑방형으로 만들어도 확장이 힘든데 장방형으로 만들면 확장이 쉬워요. 그래서 일자로 확장도 쉽고 기역자로도 확장을 쉽고 그래서 장방형으로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대신에 움집의 깊이 이 움집도 이거 수열 주거인데 얕아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때 신석기 때만 해도 그냥 영하 4, 50도 막 내려가는 거죠. 근데 청동기 때만 되더라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기 때문에 깊게 팔 필요가 없었고요. 깊게 팔 필요가 없는 대신에 벽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분리가 일어나고 되고요. 그리고 평면, 장방형 평면으로 평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화덕이 여러 개 필요하게 된 거죠. 중앙에는 그래서 난방용, 그 모서리 쪽에는 취사형 화덕을 놓게 됩니다. 거기서 밥 지어 먹는 거죠. 다음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이 철기 시대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하는 구들이나 온돌의 조상은 청동기 때까지의 화덕이 아닙니다. 철기 시대부터가 이제 온돌의 조상인데 이때 기역자 구들 같은 일자고래나 기역자 고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터널형 고래라고 하고요. 이거는 맨날 시험 납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에 이게 등장했다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 그 기둥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군립주였어요. 땅을 파고 묻어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둥 위에
공포 등의 결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둥 밑부리를 정확히 땅에다가 견고하게 묻어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석을 현대적 의미의 지상에 놓는 초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군립주, 청동기 이전까지 썼던 군립주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박아놓기 때문에 땅속 밑에다가 돌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박아놓거나 아니면은 군립주 초석 같은 거 있죠. 나무를 박아놓되 그 주위를 둘러서 두 개 정도 나눠진 거를 군립주 초석을 놓는 정도였는데 철기 시대 때는 구조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상 위에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기둥 위에 공포 그리고 결구의 기술이 확실히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문화재나 여러 가지 뭐 근정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둥과 평방을 놓고 볼을 놓는 그 결구들이 정확히 발전하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밑부분은 그냥 거치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고조선 한해 침입으로 멸망을 하죠. 그래서 한나라가 침입을 해서 이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아 이정재 선생이 이 얘기를 했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고조선입니다. 한나라의 침으로 멸망하죠. 그래서 한군현, 한사군의 설치 위치를 가지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한사군이 여러분들 저기 만주벌판에 설치됐느냐 아니면 한반도에 평양 쪽이나 뭐 이런 데 설치됐느냐 했을 때는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한사군이 만주 쪽에 설치됐다는 건 고조선의 영토가 그만큼 만주벌판이 넓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한사군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조선 총독부도 그쵸 서울에 설립을 했잖아요. 그 나라의 조선의 한 가운데. 그래서 고조선의 영토가 한반도로 한정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사학자들과 한국 사학자들의 그 견해에서도 나뉘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고조선이 특별히 한국 건축사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기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온돌의 조상 일자고래 기역자고래가 그때 터널고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때 만들어지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변현 동대자 유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시험에 나는데 이건 이제 귀족들, 부유층, 상류층들의 지구인데 기역자구들이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 일자고래, 이역자고래 그래서 기역자의 두 개의 평면 나중에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삼국지 유지 동의전 고구려죠. 이거 중국의 역사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부경을 설치했다. 이 한국사에서는 부경을 그냥 정복 경제에 따른 그렇죠. 그래서 정복한서 뺏어온 걸 부장품들을 그 이제 저장하는 창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경은 그 한국 건축사에서는 고상식 주거 원두막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상식 주거의 한 예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두막 같은 고상식 주거는 맛배 지붕만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가형토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토기 발견된 것 중에 고상식 주거의 모습을 한 거는 모두 맛배 지붕이고요. 고상식 주거처럼 다리가 없는 것들은 팔짝 지붕이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사진이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벽화나 고급 벽화나 또 가형토기 이런 걸 가지고 그 당시 주거 생활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집들의 모습을. 그래서 부경은 고상식 주거의 한 예이고 맛배 지붕이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신라 시대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사 규제입니다. 신라 시대 때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하 백성 이렇게 나눴는데 옥사 성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뺍니다. 왜? 진짜 그 사람들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옥사조에 보면은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하 백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계시죠?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그 자기 계급에 따라서 가사 규제, 그 가옥에다 치장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그 예를 전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전부 안 되는 거, 이 계급들이 모두 할 수 없는 거. 성골은 뭐든지 됩니다. 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 진골부터 다 밑으로 할 수 없는 거. 단청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각종 장식을 하지 못합니다. 기어를 치장하는 거 이런 거부터 해갖고 전부 그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각각 등급별로 뭘 할 수 있느냐? 그 전부 할 수가 없고요. 그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통일신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 통일신라와 발해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 공부하신 분들이고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남북조 시대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가볍게 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근데 요즘은 발해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만주벌판에 있잖아요. 역사이기 때문에 더 인식이 높아져 갖고 남북조 시대합니다. 그래서 남조인 신라와 북조인 발해가 있었다.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그렇죠. 유민들이 들어가서 발해를 건국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해의 지배층들은 대조영 이하 고구려 대조영 이하 지배층들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통일신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축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성기, 전성기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당나라 시대고요. 그 당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도 당나라 양식을 많이 가져가게 돼요.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시대가 됩니다. 고려 시대 때 같은 경우에 개성, 지금의 이제 송도죠. 개경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이제 송악산 밑에 만들어 놓게 되는데 북쪽, 서쪽, 남쪽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동남쪽이 경사가 친 그런 위치에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전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주심포 양식이 들어왔다라고 송나라에서 그렇게들 얘기하고 여기에 보시는 이 예들은 봉전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런 예들은 실제로 고려 전기 때 건물이 아닙니다. 다 고려 후기 때 건물이에요. 남아 있는 것들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이제 고려 전기 때 송나라에서 주심포 양식이 들어왔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는 게 말씀드리면 수석사 대웅전만 정확히 창건 절대 연대를 알 수 있죠. 묵서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몇 년도 누구 왕 때 이걸로 수덕사 대웅전을 만들었다. 그게 발견이 돼서 수덕사 대웅전에 대해서 절대 연대를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두 건물들은 상대 연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봉조사 극락전을 봤더니 안압지, 통일신라 때 안압지에서 출토된 부재들이 있는데 보면은 주두가 있습니다. 주두 같은 경우에 구분 맞는데 굿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첨차 같은 경우에도 마구리가 직절이 돼 있어요. 밑에는 권사활법을 써갖고 딱딱딱 3, 4단이 꺾어져 있는데 이 봉조사 극락전에 되어 있는 부재를 보니까 안압지와 주두가 같아요. 구분굽이고 굿받침은 없는 거고 그리고 첨차도 직절이에요. 나중으로 가면은 사절이 되거든요. 첨차 마구리가. 그래서 봉전사 극락전은 가장 앞부분으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따져봤더니 부석사 무량수전은 봉전사 극락전과 수덕사 대웅전의 중간전 석결을 갖더라. 그래갖고 중간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만 창건 절대 연대를 알 수 있고 그 나머지 봉전사 극락전과 무량수전은 그 앞으로. 그래서 현재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봉전사 극락전입니다. 그 이전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타버렸죠. 원나라 침입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때 13세기 이후죠. 원나라에서 다포 양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원사 보광전, 서광사 응진전, 성문사 응진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천사 10층 석탑도 원나라에서 다포 양식을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세 건물들이 있는데 이 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심포에서 다 풀어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건물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식주라는 게 일도 양단적으로 딱 끊어갖고 건물이 딱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더라도 건축 양식은 계속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고가 고려 시대 조선 딱딱 끊어갖고 양식 끊어 공부하시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시험에서 당해요. 유연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확히 몇 년도에 몇 세기에 뭐가 발생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사고입니다. 실제로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책에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제일 최고, 제일 오래된 옛고자죠. 제일 오래된 게 그 뭐다. 그래서 뭐 언제 때 늦어도 언제 때 나타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특별히 뭐 이권 같은 경우에 16세기에 뭐 발생했다, 전성기를 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그걸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기로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서 이제 명나라, 청나라가 오죠. 이때 또 다 불타버립니다. 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그리고 개학이 때 오고요. 그래서 개학이 서하 이게 이제 흥성대원군 고종 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종이 경복궁도 중건하고 이렇게 되는데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이때 본인들의 영사관이나 공사관들을 짓고 일본, 러시아, 영국 할 거 없이요. 자기들 양식으로 아니면 서구 양식으로. 그래서 이제 근대 건축물들 보면은 서구적인 서양식 근대 건축물들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게 나오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죠. 1910년 이후로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10년 단위로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계량 한옥이니 또 문화주택이니 영단주택이니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 수업에 할 건데요. 그 연대별로 아셔야 돼요. 현대사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끊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근거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불교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통일신라 때, 그렇죠? 이제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오고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제 교정, 선종 여러 가지 나뉘는데 그 통일신라 후기쯤 되면서 이제 선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절들이 참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절들이 산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그 선종 구산해갖고 여러 가지 나누죠. 그래서 선종의 영향으로 이렇게 승탑이라든가 이제 부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원나라 시대 때 이제 라마교가 들어옵니다. 그 라마교 영향을 받은 걸로 유명한 게 청동, 풍마등, 그쵸 아시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임진왜란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불전이나 그런 것들 보건공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공사를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는 승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승장의 전성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19세기부터는 대골, 목수 이런 키워드가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 승장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실제 관저 공사나 이런 관인 그 장인들 있죠. 관인 장인들 같은 경우에 다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또는 일본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려 장인인 승장들을 임진왜란 이후에 본인들 사찰도 복원하고요. 전국으로 불려다니면서 사찰들도 복원하고 심지어는 관청공사, 궁전에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때 되면서 대궐 목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궐 목수들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고종 때 그 대궐을 중건을 하잖아요. 경복궁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중건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대궐 목수들이 거기 투입됐던 사람들이 고도의 테크닉을 가진 장인이죠.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그분들이 실제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건축 수준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킨다.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다 시험에 났던 거예요. 키워드 시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문중서당, 뭐 시종마을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 혈연 중심에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그 별당이나 누정 짓는 그 유행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대부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누정 별서 그 짓는데 투입되게 되죠. 대궐 목수들이 그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17세기 건물과 18세기 건물은 한국 건축사는 아닌데 한국사에선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 세기 이 100년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한국사에서는 적어도 문화재 수리기술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해서 한국사 교수님들이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세기별로 정확히 나눠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중건되거나 아니면은 새로 창건되는 건물들을 말합니다. 이거 중정형 가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십시오. 좀 힘드시죠? 예. 고려 시대 때까지는 야단법석이라고 해서 실제로 대웅전 같은 불전에 들어가서 예우를 안 드렸습니다. 탑 주위로 마당에서 야단법석이 그 야자가 들야자를 쓰고 마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단법석이라고 해서 실제로 마당에서 예불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이 고려 말 조선을 넘어오면서 천천히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재건축이 시작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검과 창건을 하는 경우에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는데 어떤 흐름을 갖느냐 하면은 이를테면은 여러분 그 불국사를 상상하시면 돼요. 불국사가 통일신라 때 사찰이지만은 보시면은 대웅전 영역이 있고 뭐 약사전, 비로전 영역이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대웅전 중심으로 통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큰 절 부지가 없을 뿐더러 산속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조선 초부터 이제 고려 조선 후기 산속으로 가기 때문에 대웅전 중심으로 크게 하나 놓이게 되고요. 그 비로전, 약사전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자기 마당을 못 가지고 작은 건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그런 우리 민간 신앙 건물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오히려 탑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탑이 있는 경우도.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대웅전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승방이 있고 승당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중정형 가람이라고 이때 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불전이 기존에는 불전에 사람이 들어갈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까지는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조선 때 들어오면서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리모델링이라고 했을 때는 감주가 일어나요. 내부에 사람이 앉을 공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면 감주가 일어나고 후면에 있는 기둥들은 이주가 뒤로 이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전면에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천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출목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감주와 이주 때문에 다른 것들이었는데 이 감주와 이주가 일어났다는 건 뭐냐 하면은 충량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충량이 대들보에 얽히는 퇴량이 충량이잖아요. 그래서 충량이 절대적으로 얽혔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충량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조선 초기 같은 여기 하나 써놓으시죠. 봉정사 대웅전 이 부분에 이 봉정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 과도기적 건물로 보는데 다포입니다. 과도기인데 감주와 이주가 일어난 게 틀림없는데 충량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중건되는 그 불국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단은 통일신라 때 기단인데 불타버리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영조 때 중건이 되는데요. 그 목조 부분은 충량을 감주와 이주도 일어나고 충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면은 그 충량이 본격적으로 언제 사용됐느냐? 일단 조선초는 사용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 차에 개성 남대문에 보니까 감주와 이주가 일어나고 그것도 이제 조선초 건물입니다. 개성 남대문도 하나 써놓으세요. 개성 남대문도 감주와 이주가 일어나고 충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충량의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현재로서는 개성 남대문 때부터다. 그래서 조선 초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때는 야단법석이라 내부 공간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내부 공간이 필요해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게 되죠. 불전들이. 그러기 위해서 마룻바닥을 이때는 전바닥이 위주였고요.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야 되니까 차가운 전돌보다는 이때는 이제 마룻바닥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채광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문 면적이 넓어지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해야 되니까 꽃살창도 등장하고 단청도 화려하게 하고 충량에 용머리도 새기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과정과 그 인테리어 과정이 일어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부인데 이게 한국 건축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유교 부분 말씀드리죠.
뭐 그 전에 유교는 도입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고려 때 이제 성리학이 득세를 하죠. 그래서 그 성리학자들이 결국은 이제 조선 건국의 건국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정도전부터 해갖고 일단 이제 성리학이 이제 득세를 하는데 이때 가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고려 후기 때 가묘가 등장하고 조선 초기로 오면 사대부 위주로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고려 후기 16세기 이후에 완전히 사대부들 위주로 보편화가 됩니다. 가묘 등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교적 화풍에 의해서 실제로 맹사성 고택 같은 경우 알 수 있는데 대청마루를 두는 게 이때 이루어집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마루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때 왜 필요하게 되냐면은 관원상제 제사도 지내고요, 혼인 혼례도 이루고 모든 대규모 집안의 대규모 행사들이 마루에 대청마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루를 두는 게 본격적으로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가사 규제와 관련해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세종 때 가사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이 됐고요. 나중에 경국대전에 명문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전인 16세기에 문란해져요. 문란해집니다. 문란해지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사 규제와 관련해서는 세종 때 일단은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됐다가 뭐 단청을 하지 마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초에는 숙석을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련됐다가 경국대전에 명문화가 되고요. 법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전 16세기에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시종마을, 문중서당 뭐 거의 같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종마을이나 문중서당들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읍성보수가 시작이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반성이 듭니다. 아, 우리가 산성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성곽이 있으면 그게 읍성에 해당하고요. 남한 산성, 북한 산성이 산성에 이제 의미할 수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반성이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읍성 자체의 방어력을 높여갖고 방어하지 못하면 산성에 처박혀봤다. 우리만 불리하다. 그런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읍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게 되는데 방어 시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원 화성의 모습처럼, 수원 화성도 하나의 읍성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수원 화성의 모습처럼 그 옹성을 둔다거나 이런 방어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읍성이. 그걸 아시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초기 때 시작됐던 일부 온돌이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고려 초 11세기 때 북부, 한반도 북부부터 전면 온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점차 남하에서 거의 14세기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 남부까지 온돌이 보급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게 경기도 양주의 해암사제예요. 그래서 서승당이나 그 북쪽에 보면은 익랑채 같은 경우에 전면 온돌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한 가운데 있잖아요. 경기도 양주면은. 그래서 남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양주의 해암사지 절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고 어려운 거 많이 했네요. 지금 한 강의는 여러분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와서 최초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개화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얘기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일단 개화기 이후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가 중요한데 적어도 이제 초기에 보면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10년대 보면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위를 북촌, 아래를 남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촌 같은 경우에 종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촌 지역은 누가 대부분 있었을까요? 일본인 상점들이 많았고요, 한국인 상점들이 많았을까요? 김두한을 생각하십시오. 하야시가 못 들어왔잖아요. 종로에. 그래서 청계천 위쪽인 북촌, 종로 지역에는 한국인 상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보면은 기와지붕에 벽돌 벽체를 든 한국인 상점들이 많았고, 그 이제 그 청계천
이남의 남초는 이제 저 숭례문 지역이나 그 남산 밑에까지 이런데 거기 일본인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세기 말, 그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일본인들이 북촌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시기에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따라서 개량한 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문화주택, 영단주택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문화재 분포도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요. 각각의 우리가 배우는 그 사적들, 유적들의 위치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위치 확인하시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뭐 하나 땡겨서 좀 해볼까요? 좀 뭐 보면은 여기 이제 오녀산성, 흘승골성이라는데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좀 위로 가면은 환도산성, 산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국내성이 밑에 있죠. 이게 두 번째 국내성 위치가 이쪽 위치고요. 그 나중에 여기 대성산성이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안악궁, 3차 도성이죠. 안악궁에 있고 그다음에 평양성, 장안성이라고도 합니다. 평안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해문화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경이 여기쯤 있으면 상경 어디 있나? 여기쯤이 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경 전부 상경 맞아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백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남 일회성 서울 지역에 있다가 공주로 가고 부여초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 대구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 쪽에 항상 주된 그 수도였습니다. 고신라 때나 통일신라 때나. 예, 오리엔테이션과 시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